그때는 시합 전이라 진짜 혼미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보디빌딩 협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백재욱이고요. 작년이죠. 이제 11월 YMC 출전해서 마이너스 80kg 체급 1위를 하고 그랑프리전에서 아쉽게 2위를 했습니다. 어떤 과목부터 공부할까 한다면 당연히 영어, 수학, 국어를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쿼트를 11자로 하라고 한다. 잘못된 겁니다. 레그 프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다 밀었을 때 무릎을 끝까지 펴지 말고 엉덩이 뜨지 않고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스쿼트, 레그 프레스, 런지, 핵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시티드 레그 컬로 진행을 했고요. 마무리로 내전근, 어덕션이라는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제 몸에 누구나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요소로든 많이들 뭉치는 곳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한 부위가 뭉쳤다고 해서 걔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요. 한 부위가 뭉쳤을 때 그 보상작용으로 다른 곳이 더 힘을 쓰거나 뭐 힘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몸 전체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다 풀어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하체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상체 같은 데도 협응근으로서 굉장히 많이 중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풀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자극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자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를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안정성과 유연성입니다. 스테이빌리티랑 플렉서빌리티. 안정성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코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상체를 잘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이라면 유연성은 내 운동에 있어서 가동 범위를 훨씬 더 늘려주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다리를 찢었다기보다는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리를 찢게 됐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디빌더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로니 콜먼이나 플렉스 휠러,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둔해 보일 수도 있는 엄청난 근육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다리를 찢습니다. 그래서 시합 때 막 다리를 찢는 걸 자유 포징에 넣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유연성은 필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원래 제 몸에서 가장 약점 부위 중 하나였어요. 언제나 하체를 하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다 앞쪽 다리가 많이 아프고 뒷다리라든지 엉덩이가 크게 막 뭉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부러 뒷다리가 그동안 좀 약점이긴 했어서 일부러 뒷다리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스티프 데드가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적이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주게 된 운동이더라고요. 첫 운동으로서, 선피로로서 많이 풀어주고 스트레칭 효과도 주면서 펌핑을 시켜놓는 용으로 일부러 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필수적인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할 때도 초보자분들은 스티프부터 연습을 하는 게 보통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방식 중에 다리를 아까 처음에는 조금 보폭을 벌려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둔근에 좀 더 많이 텐션이 걸려요. 둔근, 우리가 보통 억밑살이라고 하는 부위, 그 부위가 많이 자극이 되고요. 다리를 모아서 이제 좀 더 일자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햄스트링 쪽에, 슬관절 뒤쪽부터 허벅지 뒤쪽, 그쪽을 위주로 타겟을 해서 두 가지 자세로 좀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티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데드리프트나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할 때 대부분이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벨이나 스미스 머신 바를 잡은 상태로 무조건 몸에 밀착을 시켜서 그걸 광배 힘으로 딱 붙잡아 놓겠죠. 그 다음에 상체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쫙 내밉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둔근과 햄스트링 쪽에 딱 텐션이 걸려요. 데드리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드리프트 같은 스티프나 그냥 데드리프트 동작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상체를 앞쪽으로 확 쏠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체 운동의 꽃이죠. 스쿼트는 사실 A to G까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바벨 스쿼트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에 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스쿼트를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디빌딩에서 하는 스쿼트는 대부분이 하이바 스쿼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라는 거는 파워리프팅에서 주로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이게 조금 타겟 부위나 주동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이바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척추가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제일 밑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뼈가 있습니다. 그게 경추 7번이거든요. 그 위에 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대부분이 잡아 당기거나 손바닥에 그 바벨의 체중을 같이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같이 들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리고 피가 안 통하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쿼트 하면서 내가 손이 저린다. 그럼 여기에 체중을 싣거나 아니면 잡아 당기거나 해서 그래요. 견갑골을 조인 상태에서 살짝 상완골을 외회전을 살짝 시켜주는 겁니다.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배근도 같이 조여주면서 이걸 견착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이바 위치가 좀 낮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올라오거나 할 때 상체가 숙여지게 됩니다. 체스트업을 하고 견갑골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살짝 외회전. 처음에 너무 힘들면 그냥 거울로 옆에 봤을 때 상체와 이 전완근의 각도가 딱 똑같이 해주게 이렇게 얹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바닥에 과도하게 그 바벨의 무게를 얹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지를 썸리스 그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바는요, 파워리프팅에서 하는데 한마디로 후면 어깨 근육에다가 얹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팔꿈치를 뒤로 해줘야 이제 외회전이 볼록해져서 그 위에다 얹고 약간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스탠스를 넓게 벌려요. 그래서 그 자세가 마치 스모 데드리프트나 일반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처럼 됩니다. 뒤에 근육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리프팅에서 하는 겁니다. 로우바로 한다고 절대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아무리 하이바 스쿼트 같은 거 연습해도 잘 안 나온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로우바 같은 걸로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하이바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체가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역도에 우리나라의 정말 슈퍼스타 장미란 선수가 스쿼트 하시는 동작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동작을 조금 열심히 벤치마킹 해보시면 포인트가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상체가 안 숙여지게 하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안 나와도 된다라고들 많이들 좀 선입견이 있으신데, 그거는 로우바 스쿼트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하이바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 위주의 운동이 아니거든요. 고관절이 주로 쓰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햄스트링과 둔근이 쭉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 근육인 대퇴직근에 텐션이 쫙 걸리게 돼요. 무릎과 엉덩이가 좀 동시에 앞뒤로 쭉 늘린다. 상체는 세워진 상태로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빵 실으면서 올라가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에 실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풋, 발바닥 전체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거의 풀스쿼트로 저는 내려가거든요. 그런 거는 각자의 유연성에 따라 약간의 조금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좀 덜 내려가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좀 더 유연해지고, 그래서 좀 더 둔근과 햄스트링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끝까지 내려가는 것 뿐이고, 억지로 그런 가동 범위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절반까지만, 하프 스쿼트라고 하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정도까지 내려가 주시고, 올라갈 때도 저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 수축을 빵 걸어주고, 대퇴직근 같은 애는 쭉 늘어나, 장요근이나 대퇴직근 쫙 늘어난 상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 뿐이고, 그게 좀 힘들다, 골반 후방경사나 전방경사 같은 많이들 뭉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다 안 일어나더라도 일단 그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찾아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억지로 너무 처음부터 풀 가동 범위, 풀 레인지 오브 모션 같은 거를 따라할 필요는 절대, 그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쿼트를 11자로 하라고 한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거는 저희가 차렷 자세를 해보면 알아요. 군대에서 하듯이 차렷 자세를 하면 발끝이, 이걸 발이라고 치면 발이 요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자세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관절에서 대퇴골, 고관절에서 허벅지뼈가 살짝 15도,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정강이뼈와 발목은 일자로 붙어 있어요. 고관절이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발끝도 살짝 벌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거기서 스쿼트 자세로 약간 스탠스를 벌린다 하면 약간 벌어진 스탠스가 되겠죠.
이거를 일부러 11자로 한다. 그러면 우리 허벅지뼈를 일부러 또는 무릎을 안쪽으로 모은 내외전 자세가 돼요. 바깥쪽 허벅지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피해야 되는 부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레그 프레스를 하면 이제 보통 허벅지 앞쪽이 많이 타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관절 위주로 밀게 되면 허벅지 앞쪽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나실 거고, 그 느낌은 이제 익스텐션이나 헥스쿼트에서 허벅지 앞쪽을 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레그 프레스는 일부러 고관절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엉덩이가 붙은 상태로 레그 프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다 밀었을 때 무릎을 끝까지 펴지 말고 엉덩이 뜨지 않고,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내리고, 다 밀게 되면 이제 허벅지 앞쪽도 쓰이기 때문에 반 정도만 쫙 밀고 다시 최대한 늘리고, 그래서 고관절 위주의 근육들, 대퇴직근 또는 내전근, 둔근 이쪽이 먹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고관절 위주 레그 프레스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살짝 발끝을 벌려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레그 프레스를 대부분의 하시는 이제 허벅지 앞쪽 위주로 훈련을 할 때는 저도 일자로 잡고 합니다. 고관절을 참여 덜 시키고 할 때는 일자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스티프 데드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대둔근 킬러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런지의 별명이. 스탠딩 런지, 프론트 런지, 백 런지, 그리고 워킹 런지 같은 게 있을 텐데, 원래 가장 좋은 건 워킹 런지입니다. 스쿼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한 발씩 해서가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그 힘을 엉덩이, 고관절 위주의 엉덩이와 햄스트링 힘으로 앞다리에 있는 고관절 힘으로 빵 차올려서 내 몸을 앞으로 움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런지 같은 거를 무게를 달고 야외에서나 헬스장 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런지와 백 런지를 같이 해주면 워킹 런지랑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런지를 할 때 내가 허벅지만 앞쪽만 먹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내 무게중심이나 힘이 제대로 안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로 너무 연습하지 마시고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하시다 보면은 둥근 힘을 쓰는 법을 익히실 겁니다. 그래서 런지가 되게 쉬운 동작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세를 익히고, 런지는 무릎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무릎이 앞으로 가게 되면 고관절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고 무릎 쪽에 무게중심, 내 무게가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온전히 내 슬관절 쪽이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서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거든요. 온전히 고관절에 힘을 싣게 되면 무릎이 발끝보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안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 나온다, 그럼 고관절에 힘이 무게중심이 안 실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자세를 좀 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헥스쿼트 같은 거는 뭐 요새는 머신도 좋은 거 많죠. 스미스 머신 같은 걸로도 충분히 헥스쿼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스를 발을 바벨 바보다 좀 더 앞쪽에 쫙 가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다리를 벌리거나 하게 되면 각도가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을 약간 11자로, 왜냐면 이건 슬관절 위주 운동이기 때문에 네로우 스탠스로 잡아서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 쪽에 타오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헥스쿼트 같은 거는 고관절의 참여율보단 앞쪽 슬관절에 있는 근육, 특히나 대퇴사두근에 많이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슬관절은 일자로 붙어 있거든요. 대퇴골과 여기 경골, 비골, 얘네들은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운동을 할 때는 레그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션도 마찬가지고요. 발을 일자로 하셔도 돼요. 대퇴사두근은 총 4가지가 있잖아요.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중간 관근, 안쪽에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길게 있는 대퇴직근. 대퇴직근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슬관절만 굽혔다 폈다 하는 기능을 해요. 원 조인트입니다. 대퇴직근은 요 우리 골반 위까지 있어서 투 조인트예요. 축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축구공을 찰 때 그냥 무릎만 피는지, 뻥 차서 우리 상체도 살짝 앞으로 숙여지면서
다리가 완전히 들리게 되죠. 그게 이제 대퇴직근까지 온전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익스텐션 할 때는 대퇴직근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리를 완전히 퍼 올리는 자세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부러 대퇴직근을 밑으로 늘려놨습니다. 말 그대로 익스텐션이라는 뜻은 우리가 쭉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조인트 근육들은 대부분 힘은 좋은데 지구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대퇴직근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릎 피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부상 방지용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체가 안 흔들리게 잘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발끝을 펴야 되냐, 완전히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죠. 도르시 플렉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릎에는 대퇴사두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정경골근 같은 정강이에서 올라오는 근육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걔가 이걸 늘리면 얘가 참여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이는 데가 무릎 파텔라라고 합니다. 파텔라. 걔네가 굉장히 부상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끝을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도하게 너무 도르시 플렉션을 하게 되면 허벅지가 아니라 이 정경골근, 정강이 근육들과 발목 이쪽 근육들이 많이 참여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레그컬, 시티드 레그컬이라고 합니다. 시티드 레그컬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엎드려서 하는 레그컬에 비해서 고립을 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무게는 많이 못해요. 엎드려서 하는 레그컬을 약간 허리나 둔근을 사용해서 좀 더 무거운 무게, 고중량도 할 수가 있지만, 시티드 레그컬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둔근이나 허리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시티드 레그컬 할 때 중요한 거는 상체가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체가 내가 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가벼운 무게로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발끝을 들어줘서 종아리 근육이 좀 많이 참여 안 하도록, 이걸 발끝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손잡이를 잡고 밀어줘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당겨줘서 고정을 하거나, 저는 밀어줘서 고정을 했습니다. 레그컬이, 그러니까 시티드 레그컬이나 레그 익스텐션이나 앞쪽으로 이렇게 당길 때는 엉덩이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뒤로 눕듯이 이렇게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고정을 할 때는 엉덩이를 먼저 수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짝 뜬 것 같지만 그 이상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살짝 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엉덩이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을 주면 우리 몸이 살짝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접지가 잘 돼 있어야겠죠. 머신이 쉽다고 해서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머신이라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 가동 범위, 그거에 맞춰서 내 몸을 잘 맞춰주고, 얘 축이 앞쪽에 있는데 내 무릎이 과도하게 뒤로 가 있거나 너무 앞으로 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잘 맞춰주고 내가 사용하려는 부위만 잘 쓸 수 있도록 그 외의 부위는 잘 고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내전근을 열심히 잘 키워오고 있어요. 근데 제 원래 하체 체형이 타고나기를 안 좋게 태어났습니다. 체형 같은 것도 보디빌딩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근육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이제 종아리와 내전근이에요. 그게 시각적으로 보통 항아리 다리라고 하죠. 물룩해가지고 무릎이 싹 모였다가 다시 종아리가 볼록해지고, 그러면 제 종아리나 무릎이 굵은 걸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나름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내전근이라는 게 5가지 근육을 합쳐서 내전근이라고 해요. 치골근, 박근, 그 다음에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이래서 5가지입니다. 대퇴골을 내전하는 기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 크기를 결정하는 대내전근은 고관절을 굴곡할 때, 그러니까 스쿼트처럼 내려갈 때랑 다 섰을 때, 고관절 신전이라고 하죠. 그 동작 때 다 쓰입니다. 대퇴골을 내회전,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돌릴 때 힘이 쫙 들어갑니다. 이 동작도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전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이면 반쪽짜리 운동이고, 약간의 내회전 동작을 추가해 주면서 해주면 훨씬 쥐나는 것처럼 완전 힘이 빠지고 그러실 거예요. 재활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X자 다리, O자 다리 있죠? X자 다리는 이 내전근이 타이트해서 과도하게 내회전이 된 상태. 이러면 X자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내전근을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거꾸로 내전근이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약하면 얘가 기능을 못하니까, 내회전 기능을 못하니까 벌어지게 돼 있죠, 무릎이. 그래서 O자 다리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전근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내전근을 어느 정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스쿼트나 어떤 하체 운동에 있어서 내전근을 참여를 다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체 운동을 할 때 다리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저도 어렸을 땐 무게충이었지만 하다 보면 무게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안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자극이 오면서 정확한 자세가 나오는 무게, 보통 자극을 많이 강조를 하시죠. 거기에 더불어 자세가 굉장히 자극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세. 그럼 보통 보면 슬럼프가 오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자세가 틀어져 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자세가 점점 자극 위주로 쫓다 보면 조금씩 변형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자세가 선수들만의 노하우,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그 노하우로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 자세가 제대로 근육을 못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결과물인지,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올바른 자세다 했을 때 내가 만약 자극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자극은 진짜 자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좋아도 자극이 안 느껴지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 몸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상을 안 당하는 거. 이 운동은 꾸준함이 결국 최종 승자거든요. 저는 오래 운동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없고 근육 자체가 확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안 커지더라도 부상 안 당하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극충이에요, 저도. 우리가 근육의 발달이라고 하면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요. 내가 어떤 부위의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하면 그 부위의 근육이 파괴되면서 영양분이 들어와서 다시 근육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건 맞아요. 하체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더 많은 근육 생성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하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부위의 근육을 자극했을 때보다 더 많은 부위의 근육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더 근성장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더 근육 합성을 많이 시키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칼로리 소모나 이런 양도 훨씬 어마어마하고요. 그냥 팔 운동을 했을 때와 하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칼로리라든지 그런 양을 봤을 때 하체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또한 하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체 근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안정성 같은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거를 키우게 되면 상체 운동에 안정성이 생기면 똑같이 상체 운동할 때도 더 잘 되게 되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체가 하면 예를 들어 아픈 분들이 있어요.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데도 억지로 하체를 하라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게 되면 하체를 운동을 하든 상체를 운동을 하든 아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땐 하체를 상체만큼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정확한 자세, 안 다치는 자세를 조금만 더 찾아보시고 좀 배워보시고 하시면 하체 운동도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목표를 항상 세계 선수권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대회가 있든 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작년에도 그렇고 좀 발표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어차피 나는 10월, 11월까지는 계속 몸을 만들고 다져나가는 선수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미스터 서울이 5월에 열리든 작년처럼 7월에 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비시즌이니까 조금만 더 제가 맛있는 것 좀 먹고 좀 휴식하다가 작년에 좀 좋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제가 저 선수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마인드는 2020년 잘 버티고 이겨내자, 밝은 2021년이 함께 하겠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이겨내기만 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합 준비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나만 이기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몸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잘 준비하고 이겨내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힘드네요.